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9 정도 지나고 이제 3월이군요. 제가 좀 한 달간 강연을 잘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였다. 근데 우리가 보통 행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뭐 학력, 재력, 인간관계, 건강,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력이 좋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인간관계가 참 좋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지금 건강이 행복하면 내 지금 건강이 좋으면 행복할 거야. 가족들이 참 관계가 좋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행복해지는 어떤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력, 재력, 인간관계, 건강, 가족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행복해지는 그 어떤 기준점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이 넘어야지 행복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의 부자의 조건이라는 그런 뉴스가 JTBC 2017년 8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 한국의 부자의 기준이 되는가? KB금융지주연구소에 의하면 2017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부자라는 기준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 금융자산, 부동산 빼고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총 24만 2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평균을 내보면 한 2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약 23억이 있어야지 부자의 기준이 된다. 부자라고 하려면 한 23억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23억 이상이면 부자다. 그러면 50억을 가진 사람들을 쫙 모아서 당신은 정말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23억 이하의 뭐 15억, 10억, 8억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불러서 당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하게 되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들은 부자입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500억 가진 사람들, 1000억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면 가난한 거죠. 물론 1억, 2억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부자지만 23억이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이 23억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랑 비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3억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금융 합쳐서 23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 부자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아주 초라한 가난뱅이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억, 6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집도 없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자기는 참 부자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 그 다음에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력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학력 어떤 학력을 가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학력일까 라고 얘기해 보면 스카이 대학을 나왔을 때 학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학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학력에서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다. 연대, 고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밑에 대학을 비교했을 때 아, 자기는 훨씬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월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열등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설마 뭐 스카이 다니는데 뭐 고려대학교 다니고 뭐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다녀도 서울대학교에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스카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기준점을 누구에 잡느냐에 따라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어떠냐? 거기도 의대가 있고 공대가 있고 자연대가 있고 농생대가 있고 인문대가 있고 사범대가 있습니다. 뭐 예체능대도 있지만 그러면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랑 비교했을 때 뭐 자연대나 농생대 다니는 친구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대 의대 다니면 무조건 다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에도 과가 쫙 있습니다. 뛰어난 학과, 그 다음에 정말 공부를 못해서 겨우겨우 들어가는 그런 분야, 뭐 그런 분야들이 나눠져 있죠. 구체적으로 무슨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경과 신경과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서울대 의대 내에서도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과죠. 신경과. 그럼 저 밑에 공부 못해서 겨우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정말 비인기과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역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신경과나 안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어떤 핫한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도 그 안에서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신경과를 졸업하면 최고의 우월감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졸업하고 나서 어느 대학교 병원에 있느냐, 어느 큰 병원에 있느냐, 아니면 개업했느냐, 개업해서 망했느냐, 여기에서도 또 엄청나게 또 그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저 지방대학교에 아주 이름이 없는 사립대, 지방사립대를 졸업했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그 위에 있는 인서울이라든가 스카이대학을 비교하면 어떤 좌절감도 들고 아 나는 왜 공부를 못했을까 이런 좌절감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대학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비교했을 때는 정말 감사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 기준점을 두고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계속 자기보다 좀 더 낫다 객관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계속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산다는 거죠. 거기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졸 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의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더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이겨내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저 사람한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자기의 위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의 큰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거죠. 재력, 학력, 뭐 인간관계, 혈연 뭐 다 똑같습니다.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껴지는 열등감, 그 다음에 컴플렉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발전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180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조그만 집에서 살든지
뭐 전세 살든지 월세 살든지 그 상황보다 못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웃기는 거죠. 그냥 본인 자체를 감사하고 그 상황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10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6.25 사변 이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웬만하게 사는 사람들, 뭐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6.25 사변 이후보다는 훨씬 잘 삽니다.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 그래 따져보면, 뭐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매일매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바꿔야 된다. 그 선택을 행복해지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그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7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선물 중에 5번째에 보면 그 안나의 글이 있어요. 안나의 글이 있는데 그 안나의 글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나의 글을 보면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다. 행복은 어떤 생각과 행동, 내 신체 속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과 행동의 총합이다. 이 황홀한 느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통제한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매일매일 웃음으로 맞이하겠다. 자, 이 안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 그에서 그 유대인 학살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에 숨어서 그 매일매일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았지만 그 불행을 자기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매일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웃으면서 사는 거죠. 7초간 아침을 맞았을 때 7초간 웃으면서 하루를 맞이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훨씬 더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을 계속 선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